오늘 우리가 돌아보려는 이야기는 영웅의 전기가 아닙니다. 또한 정의와 악을 가르는 단순한 역사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신을 믿고 같은 국기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향해 총을 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1861년 4월 12일 새벽 4시 30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구의 포트 섬터 요새에서 첫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남부연합군의 포병이 연방군이 주둔한 요새를 향해 쏜 것이었습니다. 34시간 동안 4,000발의 포탄이 날아갔고 요새는 불타올랐으며 마침내 연방군은 항복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투에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성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어진 미국 남북전쟁에서 약 62만 명에서 75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면 비교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참전한 모든 다른 전쟁, 독립전쟁, 1812년 전쟁, 멕시코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 전쟁을 모두 합친 사망자 수보다 남북전쟁의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미국인이 미국인을 죽인 전쟁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며 같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전장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의 깊은 균열 속에 살아 있습니다. 남부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직도 남부연합 깃발을 개양하고 남부군 장군의 동상을 지키려 하며 남부의 명예를 말합니다. 북부에서는 이것을 인종주의의 상징으로 보고 철거를 요구합니다. 150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총성이 멈췄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배웁니다. 노예제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노예제는 불씨였지만 그 불씨가 폭발하기까지 이미 사회는 오래전부터 마른 장작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나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대화가 총성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웃이 적이 되었을까요? 미국은 처음부터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을 할 때부터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13개 식민지가 모여 연방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다른 경제를 운영했으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북부와 남부는 같은 헌법 아래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고 있었습니다. 북부는 공업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들이 성장했고 유럽에서 이민자가 몰려왔으며 공장에서 임금 노동이 일상이었습니다. 1860년 무렵 북부의 인구는 약 2,200만 명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도시에 살았습니다. 철도가 깔렸고 전신이 연결되었으며 산업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북부 사람들은 진보를 믿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고 변화가 발전이며 미래는 과거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남부는 농업 중심 사회였습니다. 버지니아, 조지아, 엘라베마, 미시시피 같은 남부주들은 광대한 농장 플랜테이션 경제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면화가 핵심이었습니다. 1793년 일라이 휘트니가 조명기를 발명한 이후 면화 생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790년에 미국은 연간 150만 파운드의 면화를 생산했는데 1860년에는 22억 파운드를 생산했습니다. 남부 면화는 영국의 방직 공장으로 수출되었고 남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면화가 왕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면화 경제의 중심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1860년 남부의 인구는 약 1,200만 명이었는데 그중 400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남부 백인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물론 모든 남부 백인이 노예를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노예를 소유한 가정은 남부 백인 가정의 약 25%에 불과했고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소유한 부유층은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노예제는 남부 사회 전체의 구조였습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위계, 문화적 정체성, 심지어 종교적 정당화까지 노예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산업 구조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속도, 가치관, 인간관계, 그리고 국가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갈라놓았습니다. 북부는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강한 국가, 중앙의 법과 제도를 중시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초기 연방주의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북부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프라를 건설하며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남부는 주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각 주는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공동체이며 연방은 느슨한 협약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의 전통을 따라 남부는 중앙정부의 권력 확대를 경계했고 각 주가 자신의 일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관의 차이였습니다. 이 갈등은 이미 전쟁 수십 년 전부터 쌓이고 있었습니다. 1820년 미주리 타협이 있었습니다. 미주리를 노예주로 받아들이되 북위 36도 30분선 이북의 새로운 주에서는 노예제를 금지한다는 타협이었습니다. 1850년에는 또 다른 타협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받아들이되 도망노예 송환법을 강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협들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연기했을 뿐입니다. 노예제는 이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북부 사람들 모두가 노예제를 도덕적으로 혐오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북부인들은 노예제가 비인간적이라는 생각보다 남부의 노예제가 북부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경제적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북부의 백인 노동자들은 걱정했습니다. 만약 노예제가 서부로 확산되면 자신들이 노예 노동과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요. 또한 많은 북부인들은 흑인을 평등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흑인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남부 사람들 모두가 잔인한 노예주였던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남부 백인은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백인 농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은 왜 노예제를 지지했을까요? 그들 중 다수는 노예제를 도덕적 악이 아니라 질서와 전통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흑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백인은 그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요. 남부의 목사들은 성경을 인용하며 노예제를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주셨다고 설교했습니다. 오늘의 시선으로 보면 명백한 왜곡이지만 당시의 많은 남부인들은 이 믿음이 사회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백인들에게 노예제는 심리적 위안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신들은 적어도 노예보다는 위에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인종적 위계가 계급적 불평등을 가렸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서로가 자신을 정당하다고 믿을 때 시작됩니다. 남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고 있다고,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고, 북부의 침해로부터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북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보와 문명을 대표한다고, 연방을 지키고 있다고, 반란을 진압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1850년대에 들어서며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1854년 캔자스 네브래스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주리 타협을 사실상 폐기하고 새로운 주에서 주민들이 투표로 노예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인민주권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결과는 폭력이었습니다.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캔자스로 몰려들었고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혈의 캔자스라고 불렸습니다. 약 200명이 죽었습니다.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흑인은 시민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연방정부는 주에서 노예제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은 북부를 격분시켰고 남부를 고무시켰습니다. 1859년 존 브라운이라는 급진적 노예제 반대론자가 버지니아의 하퍼스페리 연방 무기고를 습격했습니다. 그는 노예 반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실패했고 브라운은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북부에서는 그를 순교자로 여겼고 남부에서는 그를 테러리스트로 봤습니다.
같은 사건, 정반대의 해석이었습니다. 노예제를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새로운 주가 생길 때마다 이 질문은 정치적 폭탄이 되었습니다. 의회는 마비되었고 타협은 점점 불가능해졌습니다. 1856년 의회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프레스턴 브룩스가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찰스 섬너를 지팡이로 때려 중상을 입혔습니다. 섬너가 노예제를 비난하는 연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부에서는 브룩스를 영웅으로 여겼고 북부에서는 야만으로 규탄했습니다. 의회에서조차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860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링컨은 노예제 폐지를 즉각 주장한 급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노예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이었습니다. 링컨은 연방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노예제 폐지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노예제를 유지하는 것이 연방을 보존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이 연방을 보존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부에게 링컨의 당선은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위협이었습니다. 링컨은 남부 10개 주에서 단 한 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투표용지에 없었습니다. 남부는 링컨을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잃게 된다. 노예제가 서부로 확산되지 못하면 노예주는 자유주보다 수적으로 열세가 되고 결국 연방정부는 노예제를 폐지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는 무너지고 우리의 사회는 붕괴할 것이다. 그래서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860년 12월 20일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먼저 탈퇴했습니다. 이어서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베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가 탈퇴했습니다. 1861년 2월 이들은 남부연합을 결성하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남부연합 헌법을 만들었는데 노예제를 명시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반란이었을까요? 아니면 합법적 탈퇴였을까요? 당시 헌법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주가 연방을 탈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남부는 주장했습니다. 연방은 주들의 자발적 결합이므로 주는 언제든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요. 북부는 반박했습니다. 연방은 영구적이며 탈퇴는 반란이라고요. 링컨은 단호했습니다. 연방은 해체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탈퇴는 곧 반란이라고요. 남부는 단호했습니다. 연방은 계약이며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무력이었습니다. 1861년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포트 섬터 요새에서 첫 총성이 울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면 끝날 것이라고, 한두 번의 승부로 정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북부는 자신들의 산업력과 인구 우위를 믿었고 남부는 자신들의 군사 전통과 투지를 믿었습니다. 전쟁은 마치 스포츠처럼 여겨졌습니다. 워싱턴의 시민들은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전장 근처로 구경을 갔습니다. 1861년 7월 21일 버지니아의 블런에서 첫 번째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북부군과 남부군이 충돌했고 남부군이 승리했습니다. 북부군은 혼란 속에 후퇴했고 구경 나온 시민들도 함께 도망쳤습니다. 전쟁은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3,000명 가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전쟁은 길어졌고 기술은 인간의 죽음을 대량화했습니다. 19세기 중반의 무기 기술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머스킷 소총이 라이플 소총으로 바뀌었습니다. 라이플 소총은 총신 안에 나선형 홈이 있어 총알이 회전하면서 날아가 명중률과 사거리가 훨씬 높았습니다. 과거에는 100m밖에 적을 맞추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500m밖에 적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니의 탄이 개발되어 재장전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전술은 여전히 과거 방식이었습니다. 장군들은 나폴레옹 전쟁 시대의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밀집 대형으로 전진하고 총검 돌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플 소총 앞에서 이런 전술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병사들이 줄지어 전진하면 적의 소총에 쓰러졌습니다. 사상자가 폭증했습니다. 참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땅을 파고 숨었고 참호에서 참호로 이동하며 싸웠습니다. 이것은 50년 후 1차 세계대전의 전조였습니다. 연속 사격이 가능한 소총, 철도와 전신을 이용한 병력 이동, 철갑선의 등장까지 남북전쟁은 최초의 근대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영웅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산업화된 죽음이었습니다.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 앤티텀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하루였습니다. 하루 만에 양측 합쳐 2만 3천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하루에 2만 3천 명입니다. 들판은 시체로 뒤덮였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링컨은 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걸으며 시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링컨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1863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펜실베이니아 게티즈버그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북은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은 북부 영토 깊숙이 침투해 결정적 승리를 거두려 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북부의 전쟁 의지를 꺾고 평화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남부군은 패배했습니다. 피켓의 돌격으로 알려진 마지막 공격에서 남부군 1만 3천 명이 북부군 진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1마일을 가로질러 언덕을 올라야 했습니다. 북부군의 포격과 소총 사격이 쏟아졌습니다. 절반 이상이 쓰러졌습니다. 생존자들은 후퇴했습니다.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양측 합쳐 5만 1천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링컨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북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일었습니다. 링컨은 징병제를 실시했고 언론을 통제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신보호 영장을 정지시켰습니다. 반대자들을 체포했고 신문을 폐쇄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동시에 자유를 제안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링컨은 신화가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우울증을 앓았고 1862년 11살 아들 윌리가 장티푸스로 죽었으며 매일 전쟁 보고서를 읽으며 사망자 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전신실로 가서 전투 소식을 기다렸고 사상자 명단을 직접 읽었습니다. 측근들은 링컨이 점점 마르고 늙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861년과 1865년의 링컨 사진을 비교하면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4년 만에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상대를 악마로 만들지 말 것. 링컨은 남부군 장군들을 반역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부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부 병사들을 적군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든 미국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측근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링컨은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미워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전쟁이 끝나도 미움은 남을 것입니다. 1863년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순수한 도덕적 선언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이 선언은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선언문은 반란 상태에 있는 지역의 노예만 해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연방에 충성하는 노예주 켄터키, 미주리, 메릴랜드, 델라웨어의 노예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링컨은 이 주들을 연방에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들까지 탈퇴하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선언은 남부의 노동력을 흔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도망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남부 경제와 전쟁 수행 능력이 약화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십만 명의 노예가 북부로 도망쳤고 그중 약 20만 명이 북부군에 입대했습니다. 흑인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북부군의 중요한 전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선언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남부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남부의 면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예 해방 선언 이후 이들 나라는 더 이상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부를 공개적으로 도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노예제를 폐지한 상태였고 여론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링컨의 결정이 순수하게 전략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개인적으로 노예제를 증오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뉴올리언스에서 노예 경매를 목격했고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정치인이었고 그는 도덕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그 균형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연방의 보존에서 인간의 해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방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위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더 잔혹해졌고 사망자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협의 여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노예제를 놓고 협상할 수 없었습니다. 폐지하거나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865년 전쟁은 끝을 향해 갑니다. 1864년부터 북부군은 총력전 전략을 펼쳤습니다. 윌리엄 셔먼 장군은 바다로의 행진을 감행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사바나까지 조지아를 가로질러 행군하며 가는 곳마다 파괴했습니다. 농장을 불태우고 철도를 뜯어내고 가축을 죽였습니다. 목적은 남부의 전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전쟁 의지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셔먼은 말했습니다. 전쟁은 지옥입니다. 빨리 끝내는 방법은 더 가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865년 4월 초 남부연합의 수도 리치먼드가 함락되었습니다. 남부군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은 병력을 이끌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북부군에 포위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렸고 탄약은 떨어졌으며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리 장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항복하기로요. 종전이 보이던 시점 1865년 3월 4일 링컨은 두 번째 취임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에서 그는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일을 향한 자비로 이 일을 마무리하자. 올바른 일을 확고히 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으로 올바름을 분별하며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을 끝마치고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며 전쟁을 치른 이와 그의 미망인과 고아를 돌보고 우리 사이에 그리고 모든 나라와 함께 정의롭고 영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자. 이 말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패자를 응징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역사 속 대부분의 결말이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파괴했고 정복자들은 패배한 민족을 노예로 만들었으며 복수는 정의로 포장되었습니다. 북부의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남부를 처벌하고 지도자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남부를 식민지처럼 통치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증오로는 국가를 재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남부주들이 연방에 복귀하려면 단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 노예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고 둘째, 연방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며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급진파 공화당원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남부를 더 가혹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는 로버트 리 장군을 비롯한 남부군 지도자들을 사면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도 처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연설을 한 지 며칠 뒤 1865년 4월 14일 링컨은 암살당합니다.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보던 중 존 윌크스 부스라는 배우가 링컨의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부스는 남부 동조자였는데 그는 링컨이 남부에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링컨은 남부를 용서하려다가 남부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링컨은 다음날 아침 숨을 거뒀습니다. 56세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통합은 시작되지도 못한 채 지도자는 사라졌습니다. 링컨의 후임자 앤드루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는 링컨만큼의 정치적 역량이나 도덕적 권위가 없었습니다. 의회는 급진파 공화당원들이 장악했고 그들은 남부에 훨씬 가혹한 재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의 재건 시대는 링컨이 꿈꾼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남부는 군사적으로 점령되었고
1867년 재건법에 따라 5개 군정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남부주들은 새 헌법을 만들어야 했고 흑인의 투표권을 인정해야 했으며 수정헌법 14조를 비준해야 연방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남부 백인들은 투표권을 박탈당했고 전 남부연합 관리들은 공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노예는 해방되었지만 차별은 제도화되었습니다. 재건 초기에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얻었고 심지어 의회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70년대 후반 북부군이 철수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남부 백인들은 권력을 되찾았고 흑인들을 다시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짐 크로법이라고 불리는 인종 분리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흑인들은 백인과 다른 학교에 가야 했고 다른 식당에서 먹어야 했으며 버스에서 뒷좌석에 앉아야 했습니다. 흑인의 투표권은 문맹 테스트, 인두세, 할아버지 조항 같은 교묘한 방법으로 박탈되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폭력이었습니다. 쿠클럭스 클랜 같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생겨났고 흑인들을 린치했습니다. 1882년부터 1968년까지 약 4,000명의 흑인이 린치로 죽었습니다. 증오는 법과 관습 속에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미국 내전은 과거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다를 수 있는가? 차이는 언제 공존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 선을 넘게 만드는가? 이 전쟁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미국을 평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역시 끊임없이 사람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상대를 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걸으세요, 저런 유형은 손절하세요 같은 말들이 일상적으로 오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분류하고 대화하기보다 배제하며 화해하기보다 단절합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분열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오해와 불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포기가 결국 폭발합니다. 1820년대부터 이미 갈등의 조짐이 있었고 타협이 시도되었지만 근본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서로를 이기려 했고 공통점을 찾기보다 차이를 강조했으며 함께 살 방법을 찾기보다 따로 살 준비를 했습니다. 둘째,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남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보존하며 북부의 침해로부터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북부 사람들도 자신들이 문명과 진보를 대표하고 연방을 지키며 반란을 진압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구도 나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상대를 악마로 만드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남부 사람들은 북부를 침략자, 압제자라고 불렀고 북부 사람들은 남부를 반역자,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상대를 악마로 규정하면 이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악마는 설명될 필요가 없고 단지 물리쳐야 할 대상일 뿐이니까요. 넷째, 전쟁은 끝나도 증오는 남습니다. 1865년 총성은 멈췄지만 분열은 계속되었습니다. 남부는 북부를 증오했고 그 증오는 자녀들에게 전해졌으며 10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잃어버린 데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남부는 정의로운 싸움을 했지만 수적 열세로 패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신화는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고 남부연합 깃발은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 내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그 신념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상대와 대화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상대를 악마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링컨이 보여준 것은 또 다른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상대를 악마로 만들지 않았고 복수를 정의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실수를 했고 타협했으며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본적인 원칙을 지켰습니다. 적도 인간이라는 것, 전쟁이 끝나면 다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증오는 미래를 파괴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사람을 더 빨리 분류하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이해하려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차이를 견딜 수 있는 사회인가? 아니면 차이를 배제하는 사회인가? 대화로 문제를 푸는 사회인가? 아니면 분열로 문제를 회피하는 사회인가?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